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이동기입니다. 시험 다들 잘 보셨는지요?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누구에게는 좀 쉽다고 느껴도 누구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죠. 근데 이번 시험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작년과 난이도가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거나 약간은 쉬운 정도?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푸는 사람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계산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왔어요. 작년에 9문제, 원래 10문제거든요. 10문제고 그 계산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간을 오버만 하지 않으면 무난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오버하는 거라든가 그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처음 보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그런 표현들은 뭐 늘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고 패스를 잘 할 수 있다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출제 비중에서 보면은 부동산학 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평균에 해당하는 만큼 출제가 됐고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서 2문제, 그리고 부동산 특성에서 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요 공급 경기 변동 포함해서 6문제. 이건 대체로 한 5문제 나오는데 1문제 정도 더 나왔고요. 부동산 시장론이 4문제, 정책론이 4문제. 대체로 그 정도 나왔죠. 그리고 투자론도 6문제, 그리고 금융론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6문제 나와서. 그리고 개발 및 관리론역에 5문제, 대체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론이 6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게 보통 6에서 7문제 나오는데 원래는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대체로 출제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이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해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이제 1번은 틀린 지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관련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좀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됐죠. 4번이 정답이죠. 이게 나지라고 나오잖아요.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으면서 이 공법상 제한은 있어도 사법상 제한이 없는 그런 토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는 공지를 말하죠. 나지를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은 다중주택 요건이지 않습니까? 다중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의 하나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1번 지문처럼 66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맞죠. 이게 이제 원래 개정이 되면서, 그리고 3계층 이하도 맞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과의 차이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거죠. 취사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 2번 다 맞는데 3번이 틀린 지문이죠. 3번은 요거는 이 기숙사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의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것은 부동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정답은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4번인데요. 4번은 니은과 리을. 자, 니은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 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한, 이건 뭐 굉장히 자주 나온 표현이죠. 니은은 옳은 표현이고요. 기억은 이게 부증성이 부동성으로 바뀌어야 되죠. 부증성이 부동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리을도 맞고, 디귿은 인접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수요 공급 불균형 이러면 이거는 이제 부증성이 되겠죠. 인접성보다는 부증성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 니은 리을이 옳은 표현이죠. 다음에 4번도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 거죠. 4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때 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5% 감소한대요. 5% 감소. 그러면서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 오피스텔 수요량이 8% 증가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는 지금 A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 아파트 매매 수의 가격, 요 탄력성 정도를 묻는 거예요. A는
그러니까 10%분의 5% 해서 10%는 위니까 플러스고요. 5%는 아래니까 마이너스 5%인데 이제 가격 탄력성에서는 늘 절대값을 씌우니까 0.5가 되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근데 B는 교차 탄력성을 묻는 거죠. 교차 탄력성은 짝을 서로 다른 걸 지어야 되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10분의 8. 이게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예요. 절대값이 없죠. 다 위로니까. 그럼 이제 0.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방향이니까 관계는 대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문제는 정답이 5번 지문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이것도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요. 1번의 경우는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커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 수요 증가만 보라는 얘기죠. 작은 쪽은 지우고 큰 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면 수요 증가일 경우는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모두 다 위로죠. 다 위로 이렇게. 근데 지금 균형량이 감소한다 돼 있잖아요. 균형량이 감소한다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번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아요. 그럼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쪽이에요? 이게 이 공급 감소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쪽을 지우고 공급 감소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균형량 감소해야 되고요. 둘 다 균형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제 균형량이 감소하는데 이제 균형량 증가한다 했으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해요.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해요. 이게 같아요.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 변화를 그 균형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균형 가격이 변화가 없는 건 맞지만 균형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한다 해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아요. 근데 우리는 큰 쪽을 보는 거잖아요.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아요. 공급 감소폭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작은 쪽 지우고 공급 감소만 보라는 얘기죠.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2번, 4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2번, 4번 같은 내용인데 지금 둘 다 똑같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5번이 정답인데요. 5번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작아요. 우리는 큰 쪽만 보니까 그냥 공급 증가만 쓰면 되겠죠. 공급 증가폭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가격은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거미집 모형인데 거미집 모형이 이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모형 형태를 물을 때 A 주택 시장이든 B 주택 시장이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P가 좌변에 있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P가 좌변에 있는 쪽으로 바꾸면 이거는 200-QD 이렇게 되고요.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Q 앞에 개수고. 근데 공급 함수는 P가 좌변에 가는 식으로 바꾸면 P는 4분의 1, 이게 이제 100이 마이너스 100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4분의 1 QS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서 여기는 기울기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수기절이 더 커요. 수기절이 더 크니까 공탄발로 가서 이건 발산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B의 경우에는 P가 좌변에 가는 식으로 하면은 이 P는 2분의 1P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P 250 마이너스 2분의 1P 이 P가 넘어가서
2로 나누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px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근데 공급 함수의 경우에는 이게 이것도 200이 넘어가는 쪽이니까 이 p가 좌변에 오도록 바꾸면 이 qs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절이 더 커요. 공기절이 더 크니까 이거는 이제 수렴형이 가는 거죠. 수렴형. 위에 거는 발산형. 그래서 발산형, 수렴형.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죠. 요거는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4번인데요. 1번이 틀린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뀌어 있죠.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수직이면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아야 되죠. 그게 비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4번이 이제 옳은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 공탄이 1보다 크다. 공탄이 1보다 크다.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5번 지문은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인데요. 8번은 이제 정답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8번은 이제 1번이 정답인데 요거는 이제 계산을 2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최초 균형 상태와 새로운 균형 상태잖아요. 최초 균형 상태에서는 P는 200 마이너스 EQD죠. 그리고 수요 함수, 공급 함수는 EP는 40 플러스, EP는 40 플러스 QS죠. 자,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요거 찾는 게 일단은 관건이에요. 수요자 수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수요자 수가 2배가 되니까 200 마이너스, 자, 여기요. 2배가 되면 요게 QD 자리에 2분의 QM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새로운 수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2가 있었기 때문에 2분의 QM 집어넣으면 여기가 QM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공급 함수는 그대로 있죠. EP는 40 플러스 Q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을 먼저 찾을 때 식을 요거 하나를 없애는 게 균형 상태에서는 요게 똑같죠. 이게 똑같아서 요걸 이제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2배로 하면 요게 4P는 80 플러스 EQ 이렇게 돼서 요걸 더 하는 거죠. 마이너스 EQ와 플러스 EQ는 없어지니까 이것도 하면은 5P가 되고 여기가 280이 되니까 여기서 P의 값을 알 수가 있죠. P의 값은 56이 나와요. 근데 이제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는 자, 요거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균형 상태에서 이게 같으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더하면 여기는 3P가 240이 되죠. 그러면 P는 80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 가격과 새로운 가격의 차이는 24가 되죠. 24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자, 이거는 이제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는 거잖아요.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찾으면은 2개가 나오는데요. 2번이 정답인데 그 2개는 네 번째 아파트 건설업체 수 증가요.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증가해요. 다음에 6번째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해요.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은 수요 감소죠. 이렇게 2개에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제 10번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옳은 표현인데요. 3번에 여기 이제 정답인데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의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 계산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고 그 발전 순서가 어떻습니까? 동심원 이론 다음에 선형 이론 다음에 다핵심 이론 이렇게 발전을 했죠.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11번의 경우는 자 이거는 이제 공업입지론에서 최소 비용 이론 누구예요? 최소 비용 이론. 이거는 베버의 최소 비용하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사실 10번, 11번과 같은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12번 문제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자, 이거 감정평가 시험에서 나왔었고 우리 시험에서도 10년 넘었었는 문제인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했는데 이게 나온 거죠.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64만 명이고 이쪽은 16만 명이고 이 전체 거리는 30km일 때 A 지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공식 있죠. 공식에 쓰면은 1 플러스 루트 자 여기가 64만 분의 16만 여기에서 이제 전체 거리가 30 이렇게 되는데 이게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속이 4분의 1이니까 요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분의 30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분모가 2분의 3이 되잖아요. 2분의 3이 되니까 역수를 곱하면 곱하기 3분의 1이 돼요.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하면 이제 약분이 돼서 여기가 20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12번은 4번이 정답. 다음에 13번은 자 이거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 많이 이제 연습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답은 2번 지문이에요. 13번은 2번 지문. 자 약성효율적 시장 자 A에서는 이 말이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요거 이제 맞는 말이죠. 요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B에서는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 A의 경우에는 기억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B의 경우에는 기억도 옳은 말이 되고 니은도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로든 현재 공표 정보로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C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이게 과거 정보를 분석하든 현재 공표 정보를 분석하든 내부 정보를 분석하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14번은 현행 제도 법제도상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행 법제도상 했잖아요. 토초세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토초세, 토지초과이득세법 이거는 이제 다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3번이 정답이고 다음에 15번의 경우는 요것도 이제 틀린 거 찾는데 다른 건 다 관계문제인데 이제 5번 지문 자 요것도 기출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건데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는 맞죠.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부세는 국세죠. 이게 종부세는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16번의 경우에는 요거는 2번 지문이 틀렸는데 이것도 시험에 기출된 거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것만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17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개발권 양도제 여기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요거는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18번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 1번의 경우는 LTV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 그렇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대출 비율을 말하는 거고
이번에 DTI는 차주 소득 기준이죠.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나머지 지문들을 보면 총부채 이런 거는 이제 다 수업 시간에 다룬 거죠. 4번 지문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전부 다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DSR 맞고요. 5번은 이제 금융론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변동금리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이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 맞고요. 결국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9번은 이것도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거죠. 자, 됐던 건데, 여기 이제 그 0년 차에 나가는 돈이 마이너스 1100이고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120이 반복이 되고 있죠. 120이. 자, 그런데 문제는 7년 차에 지금 1420이 들어오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연금의 현가계수 7년짜리를 줬단 말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 7년짜리. 이게 3.5라고 돼 있죠. 3.5. 근데 여기는 똑같은 게 6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연금의 현가계수 7년이면 똑같은 게 7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야 되죠. 이렇게 120 이렇게 하고 1300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금의 현가계수 7년짜리를 하고 1300은 일시불 현가계수 7년짜리를 적용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0.6인가요? 0.6. 그래서 120에다가는 곱하기 3.5를 해야 되고요. 1300에다가는 곱하기 0.6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420이 나오고요. 여기는 780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는 돈 1100을 빼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다 하면 1200이고 1200에서 1100을 빼니까 100이 나오죠. 그래서 순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순현재 가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20번은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어요. 자, 1번의 경우는 자, 이게 조금 이제 이 문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 5개 지문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3번 지문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현재 10억이잖아요. 현재 10억이면 이 돈을 이제 매년 아파트 가격이 이제 2% 가격이 올라갈 때 5년 후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5년 후에 가격을 구하려면은 이게 일시불이죠.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연금의 내가 계수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자, 다음에 2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원리금 균등 하면 뭐 이게 일시불 현가 계수가 아니고 저당 상수죠. 이거는 그렇고요. 자, 3번이 좀 어려워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연금의 현가 계수는 이거 공식으로 쓰자면은 이래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채 기금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이렇게 마이너스 1분의 R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연금의 현가 계수, 이게 감채 계수, 이거 약분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분자와 여기 분모, 여기 R 약분이 되면은 남는 거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해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옳은 지문 되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빨리 패스를 하든가 아니면은 4번, 5번 나머지 지문 보고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에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적립하죠. 이 금액에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걸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을 다 합해야 되죠. 그러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적용을 해야 되죠.
근데 감책임기소라고 해서 이것도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나대지에 투자해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 상수. 자, 얼마 후에 얼마에 판다고 돼 있어요. 5년 후에 8억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8억이에요. 이때 8억. 5년 후에 8억에 팔고 싶을 때 이게 얼마에 구입하면 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근데 저당 상수라고 해서 오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3번 지문이 워낙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다른 지문을 통해서 풀든가 아니면은 빨리 패스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1번은 이거는 쉬운 지문이에요.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한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옳은 것을 찾기는 한데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죠. 기대가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판단 기준보다 좋아요. 그럼 채택하는 거죠.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은 거고요. 2번은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자, 최소한의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거. 현실적으로 달성된 거는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실현 수익률이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다음에 4번은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져야 되는 거죠.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실현 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이 아니고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22번은 자,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여기 조금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이게 정답 지문은 4번이에요. 이거는 다들 찾으셨을 거예요. 다들 찾으셨는데 아마 의도는 4번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번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맞죠? 근데 2번도 미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출제는 4번으로 한 것 같은데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지배. 이것도 옳은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워낙 쉬운 게 정답점이 확실한 게 있어서 일단은 뭐 다들 4번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2번도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답이. 그다음에 3번은 투자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5번 지문은 포트폴리오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3번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1번에 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는 거는 회계적 이익률법은 포함되지 않죠. 요거 정답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5번인데 1번의 회계적 수익률은 이거는 아니에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2번의 경우는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 승수는 값이 작을수록 자본회수 기간은 짧아지는 거죠. 길어지는 게 아니고 짧아지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순영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하고 또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자신으로 할인을 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결국은 이제 5번이 정답이 되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4번은 자,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계산 문제죠. 이것도. 요거는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를 모두 묻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ABC가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현재 나가는 돈이 여기가 3,800, 여기가 1,250, 여기가 1,800이 되나요? 그리고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말기 들어오는 6,825, 여기가 2,940, 여기가 4,725. 자,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할인율이 5%니까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1.05로 다 나눠야 돼요. 1.05로 나누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6,500이 되나요? 6,500. 여기는 얼마가 되죠? 2,800. 2,80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4,5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수년가를 계산하면은 요 빼기를 하는 거죠. 6,500에서 3,800을 빼면 2,700이 되고 2,800에서 1,250을 빼나요? 그러면 1,550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4,500에서 1,800을 빼면은 2,700이 되죠.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이걸 나눠야 되죠. 이걸 이제 현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럼 6,500 나누기 3,800 하면은 약 1.7이래, 1.7. 그리고 2,800 나누기 1,250 하죠. 이렇게 하면은 2.24 나오나요? 2.24. 그리고 4,500 나누기 1,800 하면은 2.5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누구예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C죠. 근데 A라고 해서 틀렸죠. 그리고 이번에 수년가가 가장 큰 사업은 B가, 수년가가 가장 큰 건 이렇게 두 개 같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번이 정답이에요. 수년가는 이 A와 C의 수년가가 같아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A가 가장 작죠. 그리고 A의 수년가는 B의 수년가의 2.5배다. A의 수년가는 어디 있어요? A의 수년가는 여기고 B의 수년가는 1,550이면은 이거는 약 2배가 조금 안 되잖아요. 1.몇 배잖아요. 이게 2.5배 말이 안 되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25번은 요거는 이제 정답은 3번인데 이거 뭐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 정도는 정리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분금융의 신디조, 리츠 이렇게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츠. 이 리츠가 부동산 투자 회사죠. 지금 여기 조인트 벤처 니은, 리츠 요거는 부동산 투자사 미음, 요거는 지분금융이에요. 그럼 나머지 주택저당 대출, 기업, 디귿, 리얼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6번은 자 이거 LQ 계산하는 건데요. LQ 계산은 지금 A 지역의 지금 Y 산업과 Z 산업 LQ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B 지역은 X, Y 요거 두 개의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여기 이제 A 지역의 Y 산업의 LQ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0분의 90은 이거는 맨 밑에 분모 190분의 90은 써야 되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60분의 30을 해야 돼요. 여기 분자에는 60분의 30 이렇게. 여기 이제 Y의 A 지역 Y의 LQ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하면 1.05 이렇게 나와요. 약 1.05 약 1.05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반 산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 산업은 190분의 90은 똑같죠. 190분의 A 지역이니까. 근데 분자가 50분의 30이에요. 50분의 30. 요거 계산하면은 약 요건 1.27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크니까 요거는 이제 다 기반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B 지역은 X 산업을 계산하려면 이제 190분의 B 지역 X 산업 190분의 100이죠, 이제. 100분의 X가 80분의 50이잖아요. 80분의 50.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 1.18. 얘는 1.18해서 1보다 커요. 1.18해서 1보다 큰데 Y산업, B 지역의 Y산업은 190분의 100은 똑같아요. 100은 똑같은데 분자가 60분의 30이죠. 60분의 30 이렇게 하면 이게 0.95가 나와요. 0.95. 그러니까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 지역은
1보다 큰 게 2개가잖아요. 지금 Y산업, Z산업 2개. 근데 B지역은 X산업만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1개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7번의 경우는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인데요. 자,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죠. 자, 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1번이 정답인데요. 6억을 30년 만기로 매년 말 상환해요. 원금 균등으로. 그러니까 6억을 30등분 해야 되는 거죠. 6억 나누기 30년 해야 돼요. 그럼 1년에 2천만 원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첫해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이 4,400이에요. 자, 그러면 원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인데 나머지 이자가 2,40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해 1회차에. 근데 이게 6억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6억에 대한 2,400만 원 하면은 0.04 해서 4%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자율은 4%, 1번, 2번 중에 정답이 되는데 이제 3회차 원리금 상환액 묻잖아요.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은 2천만 원 계산해 놨는데 이자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3회차 원리금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2회차까지 잔금을 계산해야 돼요. 2회차 잔금. 2회차 잔금 곱하기 4% 해야 돼. 이자율. 2회차 잔금은 2번 갚은 거잖아요. 2천만 원씩 2번 갚았으니까 4천만 원 갚았으니까 5억 6천만 원이에요. 5억 6천만 원. 단위를 만 단위로 하면은 여기 0.04 하면은 이게 2,24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이자가 2,240만 원이니까 원금 상환액 2천만 원 하고 해서 4,2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8번은 메자닌 금융.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짬뽕이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전환사채, 니은과 리을, 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늘 기출문제에서도 다뤘던 거죠. 근데 이게 이 디귿의 주택상환사채는 이건 확실하게 부채금융이고 보통주 주식이니까 이건 지분금융인데 후순위 대출 요게 바로 이 섞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거는 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후순위 대출도 이제 지분 메자닌 금융에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디귿과 미음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정답이 되고요. 28번은 2번이 정답. 그다음에 29번은 자, 29번은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정답이 이거 많이 다뤘던 거죠. 이번에 MPTB는 T도 있고 B도 있고 이건 투자자와 발행자가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갖고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뀌어 있죠. 2번은 거기 설명이 바뀌어 있어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30번은 요거는 이제 옳은 것을 찾는데 요것도 정답 지문이 조금은 이제 색다른 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요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은 점차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원리금이 동일한 거는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여기 표현이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이렇게 됐는데 누가 더 빨리 많이 상환이 되냐 이 소리예요.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상환되는 게 이 평균적으로는 더 빨리 상환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 상환 기간이 더 짧은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의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한테 유리하고요.
다음에 5번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경우는 계속해서 이자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금 균등상환 방식에 비해서 이자가 더 많죠. 원금 균등상환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만큼 이자를 덜 주기 때문에 이게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이자 수입이 가장 크게 되겠죠. 요거보다 물론 최저식은 더 많게 되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1번, 2번, 4번, 5번이 틀린다는 게 이제 너무 분명하고 5번은 약간은 감각으로 3번은 그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1번의 경우는 자, 이거는 이제 말의 순서만 잘 알면 되죠.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소유 운영했어요. 임대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O예요. O, 운영. 종료 후 종료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하니까 BOT가 되는 거죠. 자, BOT니까 이건 B죠. B. 기억은 B하고 짝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자, B 했죠.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임대죠. 임대. 임대니까 L입니다. L. 그리고 기간 종료 후 이전하니까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BLT예요. BLT는 D죠. D. 그래서 니은은 D하고 짝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 자,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 가져요. BOO죠. BOO. BOO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 BO가 몇 번인가요? 2인가요? 2. 예, 요건 2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BOT는 B. 기억은 이렇게 B, 니는 D, 디귿은 E.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은 마케팅에 대한 거죠. 자, 이 마케팅에 대한 문제가 아주 이제 예외적으로 2문제 나왔는데 여기 뭐 별로 어렵게 나온 건 아니죠. 자, 요거 2번이 정답인데 STP가 뭔가요? STP. 이게 세표차죠. 세표차.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근데 지금 세 번째 판매 촉진으로 잘못됐죠. 이게 여기에 잘못돼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33번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데 자, 요거는 자 5번이 정답인데요. 이거 투자론에서 민감도 분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흡수율 분석은 그게 아니죠. 흡수율 분석은 이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얼마만큼 흡수됐는지 보느냐 하는 건데 이 투입 요소의 값을 뭐 낙관적, 비관적 이렇게 해서 예측하는 거는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4번은 자, 요거는 이제 그 옳은 것을 찾는데 자, 1번 요거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바이럴 마케팅, 이제 말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입소문. 이게 SNS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입소문을 내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 잘 언급을 안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문제도 사실은 2번에서부터 5번 지문이 틀렸다는 걸 알고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는데 이거 실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신 2번에서 5번은 다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2번에 분양 성공을 위해서 아파트 브랜드를 곱쓰는 이미지로 고객 인식을 각인시키는 거. 이거는 차별화죠. STP. 차별화라면 차별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세분화가 아니고. 다음에 3번은 아파트 분양 2번인가 2번? 2번이 이렇고 3번은 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거는 판촉 활동이죠. 판촉 활동인데 이걸 유통경으로 이렇게 해서 틀린 거고 또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가격 전략이 아니고 제품 전략이죠. 이것도 틀렸고요. 제품 전략. 그다음에 5번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아이다 원리는 자 AIDI 하는 거 있죠. AIDI 아이다. 이건 A가 attention 주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I가 interest 흥미를 갖는 거고 D는 desire 욕망이죠. 욕망. desire 욕망.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decision 결정이라고 돼 있죠. 이거 A 행동은 맞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35번은 자 이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비교 설명하는 문제죠. 자 여기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뭐와 뭐를 판정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이게 키워드라 그랬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 가격수준 이렇게 하고, 니은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지역 분석의 분석 대상 지역 중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고요. 다음에 36번은 자, 이게 정답은 1번이죠. 자, 틀린 걸 찾는데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한가요? 정률의 의미가 뭐예요? 정률.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매년 감가액은 감소하죠. 매년 감가액은 감소해요. 그래서 매년 감가율이 감소가 아니고 여기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37번은 자, 요거는 이제 용어 정의 틀린 거는 자, 5번인데 이거 용어 정의 이거 준비해 두시라고 했어요. 최근에 이게 용어 정의를 많이 모르니까. 자, 이 5번은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고, 지금 여기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오게 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38번은 자, 요거 수익가액 계산 문제를 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환원율이 나오면 땡큐다 그랬죠. 문제에서 환원율이 나오면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나는 순수익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땡큐다 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순수익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근데 가능총 소득이 얼마예요? 7천만 원. 만원 단위로 바꿀게요. 7천만 원. 자, 근데 공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이 가능총 소득이 5%예요. 그럼 여기 곱하기 0.95를 하는 거예요. 5%를 뺀다는 얘기는 곱하기 0.95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효예요, 유효. 요놈은 가능. 이게 가유. 그다음에 수는 이 영업 경비를 빼야 되는데 유효의 40%를 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0.6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7,000 곱하기 0.9 곱하기 0.6 하면은 이게 3,990만 원 나와요. 3,990만 원. 나누기 0.1 하면은 3억 9,9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399예요. 399.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건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9번은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제가 수업할 때마다 주체와 효력을 보세요. 이렇게 했죠. 주체와 효력. 누가 하느냐, 효력이 뭐냐 했는데 이거 5번이 정답이죠.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있는데 개별은 시군구장이 맞죠. 개별은 시군구장한테 하는 게 맞지만 공동은 누가 하는 거 이건 국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체에서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고 다음에 40번은 이제 공시지가기준법의 가액이죠. 공시지가기준가액. 자, 공시지가기준가액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지계하죠. 시지계. 그리고 이제 기타 요인이 있으면 기타 요인을 하고요. 자,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만 단위로 할게요. 만 단위. 1,000만 원이고 여기 시점 수정치가 지가 변동률이 5% 상승해요. 그럼 1.05를 곱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다음에 개별 요인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이 10% 오세요. 대상이 10% 오세요. 그럼 대상이 10%니까 100분의 110에서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환경 조건은 대상이 20% 열세예요. 그러면 100분의 80 하니까 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80. 그리고 상승식으로 계산은 서로 곱하라는 얘기죠. 얘네들은 서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요인 보정치가 1.5예요. 자, 이거 다 곱하면 되는 거죠. 1.5, 0를 곱하고 1.1, 0.8, 1.5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러면은
1386 이렇게 나오나요? 1386. 1386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무튼 이 합격을 하신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부디 이제 힘내서 다시 떨쳐 일어내시고 다시 내년 기회 한 번 더 도전하시든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